자, 3번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제시문 아에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에 누리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둘 다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자, 여기 이제 쉼표가 있죠. 제시문 자에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를 토대로 소술하시오. 어지럽다, 그죠? 그래서 차를 토대로 이렇게 자의 가짜뉴스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앞에서는 비교하고요. 앞에서는 둘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분석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아와 자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전략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는 여기 있고 자는 여기 있고, 그죠? 자, 아를 보면 자, 이런 자, 아를 보시면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들어서 있던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교하고 있는데 구멍가게는 뭐 사귀는 거죠. 그죠? 사귀고 그 다음에 소문도 퍼져나가고 이런 어떤 중심지였는데 이제 편의점은 뒤에 설명이 되겠죠. 편의점은 어떠한가 뒤로 한번 볼게요. 자,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멍가게는 부담이 있었나? 모를 일인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맞이를 하니까. 자, 그래서 편의점이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멍가게를 아주 매도하고 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의 전략 차이를 어디서 찾을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구멍가게와 편의점의 어떤 서비스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익명이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구멍가게의 차이점이고 SNS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뒤에 가짜뉴스. 그래서 우선 더 읽어볼게요. 우선 이제 그 편의점의 특징은 이제 익명이다. 그죠? 요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화, 익명이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저자는 이제 부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익명과 표준화, 그죠? 요런 요인들 때문인 거죠. 자, 한 사회학자가 즉석 식품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은 편의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규칙이 있고, 그 형식적이지만 편안하대요.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편안하대요. 그죠? 편안하다.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도 해준다는 그 익명에 간섭하지 않고, 그죠? 규칙에 따라서 별다른 서비스 없이, 그죠?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효율적인 소통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수록 해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에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익명에 부담이 없는 서비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효율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거의 소통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편안하다, 그죠? 규칙이 있고,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인데, 이거 지금 여기 앞에서 나온 구멍가게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편의점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를 한번 봅시다. 자를 보면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등등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영역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이에 2017년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짜뉴스를 정의를 합니다. 자, 너무 넓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유포된 정보, 이것을 거짓 정보, 이것을 우리가 가짜 뉴스로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것 하나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보는 가짜 정보다, 가짜 뉴스다라는 거죠. 정의하였다. 자, 뉴스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바쁜 현대인들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래서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잘 팔리는 뉴스. 그 결과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눈에 띄게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요소를 담은 가짜뉴스가 판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그죠? 자극적인 거에 손이 간다는 거죠. 눈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리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 전략이죠. 그래서 이 전략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정보를 선별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이죠.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역시 강화된다는 것이다. 자,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인터넷 검색 업체와 누리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자신의 누리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정보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정보 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걸러냈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을 걸러낸다는 거죠. 필터 버블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이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게 되면 특정 정보의 편식 현상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논지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논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아니고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누리소통망 뉴스 공급자 이 둘이죠. 이 둘. 가짜뉴스는 그냥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할까 소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편의점 공급자와 누리소통망 뉴스 공급자의 전략의 차이 요걸 밝혀내라는 거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할 건 아니에요. 그죠? 가짜뉴스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때 쓰일 내용이고 여기서는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누리소통망 서비스 공급자 이걸 비교해 달라는 거죠.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익명의 대상에게 뭐라고 그랬죠?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 그죠? 시스템에 의한 편안한 소통이죠.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면은 자, 익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그죠? 효율적인 의사소통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익명의 어떤 표준화 시스템 그리고 규칙이 있고 그죠? 그리고 소통 그죠? 간편한 소통 그죠? 요 정도 내용 여기 간편한 소통, 효율적인 소통이라고 그랬나요? 네, 효율적인 소통이라고 합시다. 자, 효율적 소통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소통방 뉴스 공급자는 여기 위에 나오는 필터 버블과 얘기가 필터 버블에서 이제 언급이 됐듯이 선별하죠. 선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그죠? 이렇게 강화시키는 편식하게 만드는 거죠. 요런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거죠. 선별하는 개인 맞춤형 익명이 아니에요. 익명이 아니고 익명에 대응돼서 선별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서는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손님 중에 한 명인 거고,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나의 성향을 아는 거죠. 선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선별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선별 공급,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식, 개인 맞춤형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선별해서 맞춤형,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의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 뒷부분 봅시다. 제지문 사회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라고 쓰고 있는데, 우선 이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 썼으니까 우선은 이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자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차를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는 차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자에서 쓰고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안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차가 기준입니다. 자, 차를 한번 읽어보면은, 자, 뉴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매체 윤리를 요구하네요. 매체 윤리.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매체 윤리, 이걸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힌트가 뒷부분에 나오겠죠. 자, 먼저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첫 번째고, 뉴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정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쭉 글을 읽으면 이 두 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윤리 1번은 이거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요런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아가 매체 이해력을 갖춰야 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3번에서 이제 가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죠? 나를 이제 필터 버블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 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의 편견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가짜뉴스들의 어떤 조작된 뉴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지만 이거 하나 달랑 쓰자고 우리가 차를 제시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1번과 2번도 우리가 가짜뉴스를 대응하는데 적절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해결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답인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매체 윤리의 어떤 윤리의 1, 2, 3번으로서 3번만 쓰고 1, 2번은 안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3번만 쓸 거면 요거만 쓴다는 건데 앞에 내용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합적으로 1번과 2번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가짜뉴스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도적으로, 그죠? 요런 식의 어떤 거짓 정보를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보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죠? 요런 것들 혐오, 차별, 극단적 주장, 재생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격권이라든지, 그죠? 요런 부분, 표현의 자유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요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매체 윤리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다. 1번과 2번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필터 버블과 관련된 것은 여기는 이제 3번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1번이나 2번, 그죠?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격권, 알 권리, 이걸 어떤 서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 그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 버블에 대응하려면 이제 비판적 사고,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죠? 3번 치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안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답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디 갔니? 여기 있었구나. 자, 봅시다. 자, 그래서 I에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편의점,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익명, 그죠? 규격화된, 표준화된, 그죠? 응대의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기보다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전략. 반면에, 누리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관심을 끌기 위해 취향, 그죠? 개인의 취향을 알아서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선별 제공, 이렇게 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잡아놓은 것도 전부 다 쓰고 있죠. 한편 차에 따르면 자해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권리, 공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쓰고 있네. 공익 써도 되겠죠. 공익, 질서 이런 거 써도 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성원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제 글자 수 때문인 것 같아요. 글자 수 지금 이렇게 써도 350자인데 가짜뉴스를 뭔가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글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간략하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은 뭐 간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시문에 그대로 답이 나오고 이거를 뭐 이렇게 여러 단계로 꼬아서 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쓰기만 하는 답안이라 문제없이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제 3번 문제가 1, 2번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상경 계열은 1, 2번 이렇게 쓰고 3번 문제를 이제 수리 논술 문제로 내면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수학 문제만 대체를 하면 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중앙대에 문제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대학으로서 굳이 인문 경영 경제를 이렇게 한 번에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라 왜 이렇게 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동떨어져 있고 문제 퀄리티 굉장히 떨어지는 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앙대 이 정도 수준이면은 평소 기출되는 그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도 특별히 쉽지도 않은 적절한 난도의 문제니까 이걸 보고 중앙대 쳐볼만 하다, 응시해볼만 하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응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3번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논술 문제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이번 3번은 저절로 해결이 되고 다만 이제 1번 문제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키워드 잡아내는 거 요것만 좀 연습이 된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나머지 다른 연도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